조카를 남겨두고 모래사장에 나 혼자 서 있었고 남편은 순양함을 타고 있었다. 자비 없이 떠난다. 저희는 가족끼리 섬에 방문해서 캠핑을 즐기기로 했는데 귀여운 조카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저는 현재 37세이고 남편과 몇 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때까지 여동생 케이코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3월에 모두 고등학교에 다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했다. 당시 케이코는 아직 14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케이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를 고등교육에 보내주고 싶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어요. 케이코도 내리말을 그리워하며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나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케이코는 취직을 하고 학창시절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업무 경험을 활용하세요. 그녀는 남편이 된 남자와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케이코는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건 나뿐이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말했지만 상관없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2년 후 쇼타는 나의 형이 되었습니다. 에 태어났다. 케이코가 새 가족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발이었습니다. 나는 쇼타가 태어난 직후에 지금의 남편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그랬다.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로였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남편은 부모님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낸 돈으로 대학에 가야 했고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집안 사정이 복잡하고 오랫동안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 공통점 나는 그것이 우리를 매우 강력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남편 수입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학자금에서 나옵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 부모님을 한 번만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치를 누릴 여유는 없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날 나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케이코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케이코와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타를 혼자 두고 나는 놀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여동생과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서둘러 갔다. 그랬다. 그때 암자 앞 벤치에 한 소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와 아내의 외아들 쇼타였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울지도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쇼타를 껴안았다. 그리고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나는 언니들을 대신해 쇼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강한 결심으로 그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쇼타와 함께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괴로운 표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쇼타에 대한 냉담한 태도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남편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고소했어요. 그들 중 한 명에 대한 감정이 생겼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는 동의했습니다. 나오코가 소중히 여겼던 여동생의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해요나 남편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커나이와 나는 유치원 수업으로 옮겼습니다. 않도록 합시다. 남편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고 나도 당황했지만 행복했다. 나는 느꼈다. 결국 오늘은 3인 가족의 첫 여행이군요. 저도 쇼타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나와 나오코. 쇼타가 캠프짐을 배에서 내릴 테니 먼저 가십시오. 텐트를 치기 좋은 장소를 찾으세요. 이해합니다. 나는 쇼타와 손을 잡고 배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남편은 우리를 확인하고 결국 배로 돌아와서 순양함 운전사 등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크루즈에서 내리지도 않고 우리 둘을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순양함은 해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배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오코, 쇼타,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누군가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케이코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쇼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케이코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쇼타에게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물에서 선과 악의 기운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여지도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것 같다. 곧 배송이 오고 다음 모퉁이에 누군가가 오고 미래를 위한 공간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소프트한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이코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쇼타의 말을 붙잡고 싶다. 이 쇼타의 말은 내 기분을 고양시켰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여름의 태양과 더위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체력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쇼타의 모습에 담긴 물병에 담긴 차를 둘이서 나누어 마셨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쇼타 씨, 괜찮아요. 몸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나오코 이모가 왔어요. 쇼타가 가리킨 방향으로 작은 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 3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였다. 소년들은 우리가 짐 하나만 들고 캠프장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랬다.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의 모터보트를 몰래 타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숨겨진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낚시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우리의 존재는 그들이 자주 찾는 비밀 장소이기도 했다. 물론 이 섬은 캠핑장 소유이므로 관련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비밀 낚시 여행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년들은 우리를 모터보트에 태웠고 쇼타와 나는 무사히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소년들과 헤어진 후 쇼타는 배낭에서 GPS를 꺼냈다. 이거 GPS인가요? 곧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케이코가 정말 그랬어요. 눈앞의 분노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 쇼타는 죽은 줄 알았던 케이코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 쇼타의 준비 랩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랬다. 이 번호번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화 반대편에서 하는 말을 듣자 혼란스러웠을 내 머리도 조금 혼란스러웠다.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우분노로 몸이 떨리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나는 그가 그렇게 쓰레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쇼타를 이렇게 합치게 해주세요. 만약 당신이 맞으면 나는 다시 칠 거야. 더블 100, 아니요.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후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늦었다. 나오코, 오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남편은 혼자 집에 와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서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나와 쇼타는 육지에 도착했다. 내가 받은 전화는 여행 전 의뢰했던 조사업체로부터 나온 보고서였다. 남편이 여행에 초대한 날 쇼타가 들었던 녹음기. 그녀의 남편이 누군가와 돈에 관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코 이모님, 삼촌이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쇼타에게 녹음기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한 말이다. 기분이 좋지 않아 부부의 입금 통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허락도 없이 꺼내버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즉시 남편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연구회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도착하기 전에 순항여행에서 슈타와 나는 위험한 여행을 떠날 뻔했다. 우리가 곧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조사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즉시 남편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경위와 제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져가라. 시부모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이스케와의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연락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엇?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나와 슈타가 실종됐다고, 우리가 순양함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 검색을 요청하셨나요? 정말 그렇군요. 그게 다야. 하지만 우리는 순양함에서 떨어지지도 않았고 애초에 우리를 섬에 올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남겨진 것 같아.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흘리는 남편은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려 애썼다. 아무래도 그는 흥분한 것 같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시댁 식구들도 남편에게 확인해 줄 게 있는 것 같다. 그랬다. 한 연구회사의 보고와 시부모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은 애초에 장학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 도박으로 빚이 많아서 매달 사실 그는 부모에게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다 이 빚 때문에 빚을 졌다고 했고 과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부모님 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카바레 장소에 있고 뜨거운 물속에 있습니다. 성게를 발견했어요. 그 때문에 결국 부모님에게 갚지 않고 가족이 저축한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앞, 뒤, 왼쪽, 오른쪽에 둘러싸여 도망갈 길이 없는 남편은 드디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랬다. 그녀에게는 매달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캬바레와 헝가리 클럽의 남자친구가 저와 부모님, 그리고 회사의 불륜에 대해 말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요컨대 스모토 시대에 그는 완전히 무시당했다. 처음에는 내 월급에서, 다음에는 남편의 저축에서. 나도 그게 부족할까봐 걱정돼. 그가 아직 그곳에 있었을 때 그는 나에게서 슈타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회사를 운영하는 언니와 그 언니 남편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상속 재산이 담긴 통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슈타와 이에 기여한 나오코가 사라지면 재산도 잃게 됩니다. 나는 탄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 나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헝그레는 저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그렇군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질 시간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노가 담긴 강력한 말에 비명을 지르던 남편은 나는 겁을 먹고 침묵했다. 애초에 그런 이기적인 이유가 통할 리가 없어요. 아니, 너랑 아무 관계도 없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웃기네. 하아우 변호사 칸자키 씨입니다. 변호사인 그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칸자키 씨가 그는 실제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칸자키 씨는 슈타를 태어날 때부터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이코와 케이코의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슈타의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슈타를 이모에게 맡기기로 결정되었을 때 나는 녹음기를 선물받았다고 합니다. 슈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슈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걸 주세요. 구요 삼촌. 이게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녹음기를 이용해 증거를 남겨보세요. 그것은 이 버튼을 누르면 GPS가 스마트폰에 슈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당신에게 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다. 슈타, 알았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나에게 의지하면 된다. 남편의 어색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는데 때가 되자 GPS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요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칸자키 씨가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슈타뿐만 아니라 나도 구하게 됐다. 그랬다. 슈타도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나는 이전에 일어난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아니요. 내 여동생과 나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실내에서 놀며 보냈습니다. 그 결과 공부도 잘하고 수업도 잘했지만 운동은 서툴렀다. 그랬다. 반면 언니는 어려서부터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운동은 잘하고 운동회에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다. 언니는 휴일에 나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은 집에 가도 같이 놀아본 적은 없어요. 나는 조용하고 누나는 활동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과 이웃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활동적인 언니가 부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녀는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대하는 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집에 갈 거면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여름 방학 동안 나에게 공예품과 집 주변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길행의 누나는 집에 데리러 온 친구와 함께 놀러 나간다. 심지어 나한테는 너는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 느꼈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나도 시간이 없어 빌고 싶은 책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퍼즐도 하고 싶어요. 내 생각엔 내가 한 말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딱 한 번 언니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그러자 여동생이 악마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말고 동생이라면 누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랬다. 우리는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고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언니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다. 나는 시키는 대로 명령을 들었다. 게다가 확실히 여동생을 미워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내 여동생이 5학년이었을 때 내가 여동생을 위해 만든 공예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해냈다고 주장했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는 나에게 감사했다. 그거 좋다. 얘야, 그 공예품은 내가 만들었지. 그렇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수의 목소리가 나를 위협했고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내가 해냈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내 여동생은 밖에서는 참 좋은데 이러한 어린 시절의 사건으로 인해 어른이 될 무렵 나는 누나와는 완전히 멀어졌다. 나는 언니와 같은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다. 언니는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집에 앉아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내가 떠난 직후에 집을 나갔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내 파트너 요스케는 부유한 가문의 외아들이다. 그 사람도 유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두 가족이 바뀌었을 때 한 번 만났는데 그는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언니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살았던 언니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들이 호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의 근황은 부모님을 통해서만 들었고 나는 그녀가 훌륭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요스케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 졸음운전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왜 나는 웃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약 3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을 한 후 그는 나를 돌아보며 불가능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니 남편이 대신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넌 시간이 좀 있지. 그렇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기시와 나는 둘 다 화가 났습니다. 불가능한, 너무 잔인해요.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끝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다. 3개월 후, 나는 집에 있다. 재미있었어요. 그럼 내 사람이 일어났나요? 좋아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으니 집에 가셔도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선반에 뒤처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연히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스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앞서 도착한 여동생과 시부모님에 따르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 시부모님은 얼굴이 창백해 보였는데 언니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요스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약 일주일 후 내 여동생이 드물게 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우울한 줄 알았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병원에 있는 거 아시죠? 나 대신 가서 그 사람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여동생은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그는 나에게 자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은 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쉬는 시간도 쉽지 않다. 지금도 자주 병원을 방문하고 있지만 매일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언니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지만 왜 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병원에 가보면 안 될까요? 언니, 나는 간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입니다. 귀찮은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그가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죠. 그렇죠. 걱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의 태도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오코, 너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어서 심심하잖아. 매일 병원에 가야 하지 않나요?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는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게다가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내 여동생이 계속해서 매일 병원에 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럼 요스케는 정말 안타깝네요. 봄의 끝자락.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다음 날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스케가 깨어날 기미는 확실히 없습니다. 의로운 양심에는 돈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들을 개인 병실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스케가 침대에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 여동생이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 여동생이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 여동생이 아니거든요. 마음속으로 사과드립니다. 요스케는 여동생과 잘 지냈나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뿐이다. 언니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는 양심이 병원에 오는 날에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에 가는 척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날들이 익숙해졌을 때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3개월간 돌아오지 않을 테니 남편을 찾아주세요. 이럴 때 요스케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차피 깨어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남편 부모님도 가끔 병원에 오시는데 꼭 제 소식을 전해주세요. 요스케 씨한테는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많은 튜브에 연결된 침대 위에 요스케를 상상하면 나는 화가 나고 슬퍼졌습니다. 결국 언니는 실제로 여행을 떠났다. 퇴근 시간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스케는 안타깝다. 아마도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언니에 대해 항상 불신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대신해 찾아와준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병원에 가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런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요스케는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도 급히 달려와 큰 소란을 일으켰다. 나는 즉시 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러 번 회선을 보냈지만 읽음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나요? 결국 저는 아직도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속 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되었다. 처음에는 요스케에게 말을 걸기가 꺼려졌지만 매일 가면서 나는 그를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요스케도 독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은 화제가 됐어요. 그 후 나는 책을 샀거나 노래를 부르며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요스케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대화 상대가 있어서 기쁘다, 좋아 보인다. 때로는 요시노리를 포함해 우리 넷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누나에 대해
감히 언급하지 않고 대신 요스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로 들려줍니다. 나는 진실을 들었다. 결국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쎄, 여동생이 3개월간 여행을 떠난다고 고백했다. 그렇군요. 여행하러 요스케는 그다지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녹음해봤습니다. 언니가 남자랑 여행 갔다는 부분도 있어요. 언니의 머리카락은 더욱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요스케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확실히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결혼을 목표로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요스케 씨의 부탁 때문이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제안한 날, 요스케 씨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요스케는 한동안 여동생의 불륜을 조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줄 알았더니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다. 그는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여동생은 군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무렵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장거리 여행을 떠난 탓에 의식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불륜의 꼬리를 잡을까 생각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요스케가 불편했다. 대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이기심 때문에 억지로 속이 쓰린 적도 있습니다. 거품 좀 낼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이기심 때문에 억지로 속이 쓰린 적도 있습니다. 거품 좀 낼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했더니 언니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듯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요스케는 다시 선언했다. 여자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떠나 바람 피우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은 건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혼의 주된 이유입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아기를 낳았어요. 요즘 그녀는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남편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요스케는 깨어난 후 입원 기간이 종료되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관공서로 향했고 공식적으로 누나와의 이혼을 마쳤다. 나오코 덕분에 무사히 헤어질 수 있었다고 했고 너무 감사했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요스케 씨와 계속 연락을 했고 지금은 남편과 자주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내부 남편에게 병원에서 본 일을 말하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방금 길이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좀 화난 것 같군요. 무엇보다도 당신은 양심과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았다. 내 아내는 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돌볼 테니 남편을 돌려보내주세요. 그게 다야. 너무 이기적인 발언 아닌가요? 그 사람을 병원에 가둬줘서 고맙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언니 성격은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당신의 행동의 결과를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병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병실에 도착해서 요스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언니가 들어왔다. 누나가 요스케를 바라보자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나는 너무 걱정했다. 형식적인 말만 하고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로 향하십시오. 나오코, 너라면 충분해. 그는 끝났다는 듯 나에게 손을 흔들고 집에 가라고 말한다. 사실 조금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니,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나의 반항적인 태도에 누나는 겁을 먹는다. 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점점 커지는 배를 보여주었다. 죄송하지만 요스케는 임신 중이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내 배와 요스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랑 요스케,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동안
그러자 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화가 나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돌봐준 사람은 나오코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요스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언니는 완전히 화를 내며 나와 요스케 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주제넘은 사람인가요? 미친 거 아니야. 나오코, 너도 너야. 그것은 나에게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다가 마침내 입이 미끄러졌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없더라도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내가 이런 희극의 한 몫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던 모양이다. 오늘 요스케가 우리 아기를 보러 우리 집에 옵니다. 아기는 이혼의 주역이기도 하며 아기도 모르게 요스케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는 나의 은인입니다. 남편과 나는